카일 하퍼의 수치에서 제로라는 책입니다. 카일 하퍼는 고대 로마사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 이제 고대 로마 사회에서 성윤리 전환에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관한 책이고, 이분은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노예제도 관련 책 나왔고, 또 고대 사회에서 어떤 재난이 있을 때의 어떤 사회적 변화 문제 막 이런 것도 책을 좀 쓰셔가지고요. 아마존에 보면 kindle로 막 책고 살펴보실 수 있고, 오늘 주제는 이제 책이 좋은 점이 1세기 그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질 때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냥 객관적인 성윤리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자료 플러스 이제 기독교가 형성되어가는 초기 뭐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그때의 기독교와 이런 고대 성문화 윤리가 만날 때 어떠한 변화들이 생겨나는지를 같이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고요. 핵심 메시지는 이제 고대 세계의 성윤리가 수치라는 사회적 개념 기반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기독교 신학 동네와 만나면서 이제 죄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환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치라는 개념은 뭐 지금 사회에서도 사실 명예 개념은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책에 인용한 내용이 있는데요. 각주 1번에 로버트 카스터는 푸도로에 대한 정의는 그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종류의 정당한 비판에 취약하여 자신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 다시 말해 수치심은 도덕적 공동체에 잠재적으로 유효한 불승인 때문에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 또는 감정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어떤 윤리 체계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감정과 그것도 포함하는 모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수치 개념을 이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죄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약간 신학적 개념이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도 사회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우주적 질서와 연결되어 있고 신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수치에서 죄로 변화가 되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포인트는 이러한 변화가 1세기, 2세기에 딱 완성된 건 아니고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 지나면서 오랜 이제 논의와 그리고 법의 제정과 변화와 이런 게 되면서 서서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주제에서 조금 덜 중요도를 좀 놓쳤던 것은 이제 첫째로는 로마 시대 동성애 규율하는 법적 체계가 성의 역사에 대한 주요 연구들에서 제대로 통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법적 체계에 대한 연구가 좀 덜 됐다. 그리고 이제 몸의 거래 여기서 그 그냥 매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혹시 이런 번역이나 이런 단어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고대 로마를 이해할 때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중요도를 놓쳤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초기 형성되는 이제 5세기, 6세기까지의 개념에서는 이 모든 걸 이해할 때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이제 교회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런 행위자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놓쳤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자유의지와 행위자성의 문제를 가지고 성윤리를 들어갈 때 이 명과 암 두 가지가 이제 모두 들어가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몸의 거래, 매춘이나 이런 성적 윤리 이런 시스템을 이해할 때 고대 사회의 어떤 물리적 구조, 물질적 구조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초기 1, 2세기 소수 종교였는데 이제는 주류가 돼서 세상 안에 내재된 종교로 변모하면서 이런 성적 규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 로마의 성윤리 부분은 조금 제가 자세하게 적었고 각주로 좀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도 기독교적인 뭐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옛날 역사적 자료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어떻게 공명할까를 이해할 때 이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전문 신학자들도 다 이제 이런 고대 그리스 로마 역사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용해서 이제 신학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케파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버드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이런 연구들이 사실 현대 신학에서 하는 모든 담론의 사실 토대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same sex eros라는 영어 표현을 그냥 동성 에로스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냥 번역 맡기면 막 동성애도 되고 막 이래갖고 좀 이 개념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 책에서도 인용되는 다른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제 로모섹슈얼리티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로마에서의 섹슈얼리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랑 좀 다르니까 어떤 단어를 만들자. 겹치는 것도 있는데 좀 다른 부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동성 에로스를 이해할 때 성적 관계에서 이 고대 세계에서는 세계관이 좀 다르니까 어떤 능동적, 수동적 역할과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이게 명예가 되냐, 수치가 되냐, 뭐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동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남성 시민은 능동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맡는 한 이제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수동적인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비남성적인 것으로 이제 명예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수치의 문제, 불명예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노예들은 이제 명예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패러다임에 접근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노예가 능동적이나 수동을 했다고 해서 뭐 어떤 법적 처벌이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소년회가 이제 많이 또 이제 나오는데 이따가 다시 그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의 소년의 문화가 이제 있잖아요. 멘토 관계, 멘티 관계. 이제 그게 또 로마사에서는 또 어떻게 문화적으로 변형이 생겨났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옆에 제가 구글에서 이제 불법 다운로드로 가져왔는데 책에 나오는 이제 76년에서 138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로마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남성 애인 안티노우스 관계가 2세기에도 이런 동성간 에로스가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걸 하나의 증거다. 앞에 보면 이제 미셸 푸코나 이런 사람들은 또 앞선 연구자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2세기 때부터 남성 동성애나 이런 게 좀 줄어든 게 아니냐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발굴되는 데이터로는 그렇진 않았다라는 증거 나오는데 이 황제의 이야기를 각주로 살짝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만났고 어떤 관계였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이 연인 남성을 또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원을 짓고 동상을 세우고 그 깊은 애도에 들어간 어떤 그런 역사 자료들이 쭉 있다 보니까 요거는 되게 대표적인 어떤 세임 섹스 에록스의 데이터겠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에서 신격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이제 그 법령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쭉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스칸디아 법 이거는 렉스 스칸티니아 이거는 이제 1세기 기원전 1세기 때부터 이제 원래 있던 아까 남성의 수동성은 이제 엄격한 제가 되는 거고 또 고대 그리스 소년회와 다르게 남성 신임인인 경우에는 이것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로마 그런 문제가 있는 법이 있나 봐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켜졌냐는 좀 그 논쟁의 여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총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여성은 자기 성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남성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가 이제 일단 이 책에서 처음에 포인트를 잡는 부분인데, 이제 로마 사회에서 여성 성적 도덕성은 뭐 수치라는 개념과 함께 여기 포디키티아 정조라고 번역된 어떤 개념인데, 요거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에게 중요한 걸로 가죠. 뭐 이렇게 들으시면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성의 몸이 한 남성에 속하고 사회 재생산 질서를 유지하는 상징이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성에게는 이거를 지키는 게 어떤 명예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고대 로마의 문화의 한 축을 성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매춘을 하는 여성에게는 또 이게 사회적 지위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하지만 그렇게 몸의 거래를 하는 게 이 세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서로 이제 인정하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시작할 때 아킬레우스 타티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소설을 인용하면서 그 소설 속에서 그 당시 문화가 성문화, 윤리, 가치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는데 이 소설이 매우 중요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소설 요트 5쪽이네요. 여기에 보면은 아예 그냥 소설 얘기만 따로 한 페이지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로마 제국 자유장기 이제 2세기에 쓰여진 로맨스 소설인데요. 여기 보면 레우키페가 여성, 그리고 조금 미모가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순결, 그 당시 문화 어떤 그 지위를 가진 여성에게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 하는 그거를 지키는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여성. 그리고 클리토퍼는 남자 주인공으로 이제 이 소설의 1인칭 서술자고, 부부 중심 에로스 추구. 클리아니스는 또 남성인데 이분이 이게 소설에서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남성 소년의 동성 관계를 또 매우 중요한 걸로 이제 소설에서밖에 나와요. 그러다 그렇게 얘기가 나고 멜리테는 이제 레우키 부제식 클리토폰이란 남자 주인공과 다시 맺어지렸던 젊은 미망인. 그래서 이제 그 성윤리에서 가장 이상향으로 묘사되는 레우키페라는 여주인공은 해적에게 납치돼서 굉장히 이제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자기의 지위, 자유와 그리고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한 투쟁, 그걸 해내는 주인공으로 묘사가 되고, 동시에 또 매춘부 같은 경우에는 또 희생을 하면서 이제 그걸 자기네 새로운 걸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또 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소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대화를 할 때 클리아니스죠. 클리니아스. 이거 오히려 이제 소년회가 사실 더 중요한 엘리트 문화의 그런 거라는 거를 묘사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 또한 클리토폰이 약간 남자 주인공이죠. 보통 여성에게 얘기되는 성적 순결도 이 주인공이 나중에 여자 중에 돌아올 때 나도 사실 그런 걸 잘 지켰다 그러면서 정조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소설 속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심과 문화와 뭐 이런 게 많이 녹아져 있어서 또 그 당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둘이 부부 에로스를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렇게 가는데요. 압도적 운명의 힘에 지면한 그 인간 주체성의 한계를 탐구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성적 쾌락의 비판적인 스토아 학파. 사실 여기서 요약에선 빼먹었는데 이 책의 한 챕터가 이제 성경에도 되게 중요한 바울의 사상에도 영향을 끼친 걸로 이제 현대 신학에서 나오고 있는 그 스토아 철학. 우리 뭐 중고등 때 금욕주의 막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거기서는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묘사하는데 이런 로맨스 소설은 그러진 않고 이러한 로맨스와 섹슈얼리티를 차가차가하고 막 이런 걸 엄청 중요한 걸로 묘사를 하는 그런 고대 세계에서도 철학자들이냐 누구냐 어느 집단에 따라 굉장히 이제 입장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춘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냥 조용하게 그 비난받을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로마 이 세계를 지탱하는 거의 공적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아마 인용한 게 글이 있을 텐데 이제 청소년이 남자 성인이 되면서 자꾸 혹시 좀 뭐랄까요 바람을 핀다거나 좀 뭐 부도덕한 그런 게 있을 때 부모님이 차라리 저기 가서 이렇게 해결을 좀 하는 식으로 해라 그게 낫다 이런 식으로 혼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되게 그 사회를 지탱한 어떤 시스템으로 그냥 자리 잡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성 시민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수치와 명예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남성은 능동적 그런 관계성을 가져야만 되는 남성다움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까지 가야 되고 그런 뭐 출산까지 다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이제 명예에 있는 남성 그리고 자유민 소녀는 남성 시민의 보호를 받고 또 이렇게 가는데 근데 노예 남성은 어쨌든 그런 병의 불명의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수동적 태도를 요구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누구도 그걸 법적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존경받는 그냥 일반 그런 여성은 또 명예가 작동되기 때문에 수동적 태도를 지키고 자기 순결을 지키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여성으로 됩니다. 매춘부는 이제 불명예 뭐 그런 쪽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뒤에 보면 이 책의 뒷부분 이제 문학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회개한 매춘부 얘기가 또 굉장히 사회 그 주된 그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모티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기독교 이야기가 또 그렇게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소년애가 그리스 소년로 그 소년애랑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이제 차이는 노예제도 문제 같아요. 그래서 로마 때는 이제 멘토 멘티 관계로 청소년 시기에 성적 관계가 포함된 어떤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좀 어떻게 추천되고 괜찮은 사회적 제도였다면 이제 로마 소년에는 그러한 소년애적 관계는 이제 이러한 이제 노예 제도를 통해 해결하거나 매춘이나 뭐 이런 걸로 하나의 문화로 가는 방식으로 가서 여기 이제 워런 컵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월계관을 쓴 남성 주인과 어린 노예의 관계가 있고 사실 다 반대편은 조금 더 노골적이어갖고 제가 그 아무리 우리가 성인들의 모임이지만 그래도 이런 공부 모임 이렇게 딱 하면은 혹시 시험에 드실 수 있을까봐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노골적으로 그런 관계 묘사한 이런 유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린 노예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그런 멘토 멘티로 일반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문화라 해서 그냥 노예 소년들은 이렇게 자기 보호받지 못하고 또 그냥 이렇게 문화로 뭐랄까요? 훈련받는 좀 어떻게 애매하고 하여튼 그런 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유물들 노예 제도와 윤영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 삶에 있어서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성분은 이제 각주로 어디 적어놨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린 나이 여기 있군요. 4쪽에 12세가 결혼 나이고 10대 중반에 대부분 결혼인데 상류층은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한 명의 남편에게 여성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상화되지만은 남자가 빨리 죽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재혼을 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여성의 성적 삶이라는 게 좀 되게 심플하게 묘사가 돼요. 그냥 그 과정이라는 게 그냥 어쨌든 거의 청소년기에 그냥 결혼이니까 그게 뭐 이제 그게 있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앞에서 사실 이야기가 많은데 이 책의 문장을 그대로 그냥 인용한 거거든요. 앞에 오히려 굉장히 어릴 때는 얘가 성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프리한데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될 때부터 오히려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유민 사회의 어떤 불륜이나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문제다 보니까 애기 때야 뭐 너 가서 저기 경험해 성 경험 매춘부를 만나든 뭘 하든 그 남자로 훈련 받는 거 이렇게 하다가 성인이 될 때는 이제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문제로서 약간 오히려 그래서 남자는 20대 후반에 아마 군문화나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조금 늦게 아까 여성분들은 10대 초중반에 보통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론이라고 1세기에 굉장히 바울 시대죠. 바울 앞 시대도인데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텍스트를 많이 남긴 이제 헬레니즘 문화도 익숙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유대인이죠. 이분이 이제 당시 그 성문화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 후손들은 요즘 사람들처럼 막 14세에 막 매춘부 가고 여성들 만나고 이런 거 안 한다. 우리는 다른 여성과 관계없이 순수한 남성으로 우리도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문장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토대로 또 당시 문화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좀 고민해볼 문제인데 간통은 이게 문제가 있다. 보통 이렇게 가는데 이게 또 사회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춘, 노예와의 관계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용이 있었고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이제 남성성에 있어서 그 키나이도스라고 하는 남성적이지 않은 여성적인 남자 이거는 동성애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강렬한 갈망 그래서 그런 수동적 태도로서 이렇게 하는 거를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탄을 하면서 쾌락을 위해서 노동을 견디지 않는 남성답지 못한, 그래서 가장 비판받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성경 해석이나 바울 이야기는 좀 짧게 가고요. 그 다음 이제 교부들 시대 법에 어떻게 되냐, 사회적 접근을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신학책으로 접근을 해야 좀 더 얘기가 많은데, 이 저자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은 포르네이아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윤리적 판단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매춘 활동을 표현하는, 그냥 그런 능동적 활동 표현하는 언어인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제 제누트라고 하는 어떤 우상을 표현하는, 성적인 그런 명예를, 우상을 하는 그런 비난하는 언어가 이제 이런 포르네이아 음행으로 번역되면서, 그 유대교에서 사실 바울 시전 이전에도 신구약 중간기에 우상 숭배 비판 목록에 막 있어요. 바울이 이제 이것도 나쁘고 할 때 바울이 다 개발한 게 아니고, 그 수백 년 동안 이러한 폭력적 성 문화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공격하는 사회가 비판됐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 그래서 그런 복잡한, 아까 뭐 노예냐,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제 다 다른 모든 시스템 말고, 그냥 결혼과 이런 거, 혼외 뭐 성관계, 결혼 아니 말고 이거 다 죄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깔끔한데, 그런 식의 세계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냥 남성이 남성 그 기능 안 쓰고, 여성이 여성기 안 쓰고,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그 복잡한 고대 로마의 그거를 다 깨부수고 그냥 다른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저자가 볼 때는 또 나름의 혁신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성적, 원래는 안 그랬으면 그냥 이 퀴나이도스 비판받았던 여성스러운 남성을 막 구체적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필론도 그렇고 이제 그냥 소년의 문제에만 많이 공격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걸 보고 얘기를 하고, 성경 안에서는 이제 아르세노코이테스와 말라코스라고 하는 요런 약간은 이 지금 노예제 성문화에서 그런 남성 매춘부의 역할하는 그런 역할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언어들로 이제 비판을 당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6번에는 이제 필론이 주로 무엇을 비판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필론의 경우에는 아까 그 남성이 이제 여성적 태도로 이렇게 할 때 실제 문제가 생긴다. 몸지 체질이, 여기 뭐 책에 보면 복잡한 뭐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실제 이제 자연에 반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로까지 나옵니다. 바울도 뭐 필론과 100%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슷한 세계관 안에서 이런 걸 비판하지 않았을까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자유의지 문제예요. 자유의지로 문제를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부들이 성적 욕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가 신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이해하는 그러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행위자의 어떤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는 게 신학적 담론이라는 게 주로 이제 이런 자유의 문제, 죄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도 되고 유스티니스도 되고, AD 100년에서 165년, 여기 각주 8번에 보면은, 만약 인류가 그들의 자유의지로 수치스러운 행위를 피하고 훌륭한 행위를 선택할 능력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이 저지르는 어떤 행위에도 책임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교부들이 영향을 주면서 뒤에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카파니아 교부들, 이거 다 중요한 교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좋게 보면은 이 히브리 이런 유대이면서 또 기독교 정성을, 기독교라는 말도 애매하고 유대라는 말도 애매한데요. 어쨌든 초기 형성기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 종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각각의 줄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게 초반 500년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때 어쨌든 요 신학, 기독교, 그냥 말 쓰기 헷갈리니까 기독교 신학자들은 어떤 윤리적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때문에 구분. 그때 그거를 강조하는 테마는 사실 자유잖아요. 또는 사회적으로 매춘 가서 하고 가서 소년회 하고 뭐 하는 거. 근데 그걸 네가 정찰을 안 하려면은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줬냐? 자유를 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가져가는데,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게 어거스틴을 가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 중요한 교부잖아요. 그때 초기 어거스틴도 본인도 성문지 때문에 되게 고민했잖아요. 그 고백론이라는 거 보면은 뭐 어릴 때 막 자유롭게 막 살다가 그거 하는데, 이제 처음에 당연히 자유주의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조금 과도하게 신학화된 게 또 원죄 문제에서 전적 타락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안 될 것 같아.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어. 라는,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제 뒷부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복잡해지는 게 개인윤리도 개인윤리인데, 아까 얘기한 그 매춘이라는 그 시스템이 사실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자유주의와 종교 죄의 문제로 다 갖다가 가져가면 이거 어떻게 사회에 적용하냐, 이제 이런 문제의 갈등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레멘트 쪽 이야기 가도 이게 앵크라테스주의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또 금욕주의자들이 나오고, 이 클레멘트 교부는 근데 금욕을 하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갖거나 하는 거는 자녀를 목표로 하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해야 된다. 또 한쪽은 그것도 안 된다. 모든 그런 관계 다 안 되는, 이런 완전 금욕주의가, 교부들은 이쪽이랑도 싸우고 저쪽으로 싸우면서 이제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고, 클레멘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책의 저자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 이렇게 페이지 몇 쪽 해서 한 거는 그냥 책의 문장 그대로 그냥 인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 클레멘스도 수도원, 거의 사막 수도원 그 비슷한 그 수준이다. 결혼하고 자녀 출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엄청 수천 가지 명령이 있다. 여성들은 사교 모임 가려면 몸을 완전히 가려야 되고 뭐 어쩌고. 근데 이게 공평하게 남자들도 미동도 없이 앉아야 되고 아래 보고 다리 꼬면 안 되고 막 천천히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이런 하면 안 될 것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까 앵크라테스주의보다는 이게 진보적인 거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고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매춘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으로 해결할 거냐의 문제. 그래서 4세기 주교들은 필요에 의한 그런 거죠. 그런 사회적 필요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괜찮지 않냐 라면서 매춘과 노예제도를 이제 또 그 기독교 이제 세계가 좀 커지니까 이걸 또 사회가 어떻게 이걸 이게 세계관화로 포함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것도 갈팡질팡한 것 같아요. 또 428년에는 강제 매춘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또 매춘부들을 위한 회계라는 뭐 수도원 이런 설립도 있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되고, 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법령으로 남성 매춘부는 특히 이제 불태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바뀌냐면 매춘부지만 참여해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로맨스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고전 1세기, 3세기 로마, 4세기에서 5세기 기독교 형성되면서 매춘이 처음에는 그냥 허용된 공공재로 가다가 점점 이제 죄나 아까 그 자유의지 담론이 커지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가다가 또 그거를 사회적으로 포용해주는 담론이 형성되다가 회개하는 매춘으로 막 이런 또 담론을 흘러가고, 동성애도 처음에는 하나의 이제 문제 그건데 이제 지위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제는 중간에는 굉장히 법적으로도 공격을 하게 되는 기독교 형제 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네, 결혼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개념들이 몇 세기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포인트들이 변화되는 이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법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맨 처음 고대 법으로 렉스 스칸디타니아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요거는 아까 그 그리스 소년의 문제가 이제 로마로 갈 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이제 실질적으로 효력이 났고 자료들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이런 황제 어느 황제 시대의 어떤 법들 여기 보면 이혼 문제, 동성간 관계, 남성 매춘부, 또 강제 매춘법에 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어느 때죠? 동성애에 대해서 포괄적 금지 뭐가 됐든 500년쯤 되면 더 법적으로 좀 유스티니아누스네요. 되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적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재개념화가 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런 담론들이 바뀌면서 그래서 수치는 유기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정서적 도구, 우리 그 정동 정치 경제학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윤리적 판단, 행위자의 지위, 역할, 어떤 수동성의 능동성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근본 체계에는 폭력적 착취, 이런 노예, 여성 거기에 대한 불평등 내지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 토대를 이제 자유의지라는 담론을 통해서 윤리 비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린 신 앞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어로 그 앞에 있던 여러 시스템 그런 성윤리 담론을 깨부수고 재구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역설적인 문제를 갖는다. 뭐냐면 기독교가 점점 세계관이 되면서 이게 점 권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수치가 사회적 낙인을 통해 작동되는 건데 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내면도 파고들면서 이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 안팎으로 모든 걸 규제할 수 있는 작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복잡한 형태가 됐다. 그러면서 뭐 이 영향이 오늘까지도 가고 있다. 라면서 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내용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롭게 책을 읽으신 분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잡담할 주제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재밌어 보이는 주제들부터 편하게 얘기를 해보시죠. 읽는데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이게 번역책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역사적 맥락,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 다음에 어떤 시기 이런 거가 익숙하지도 않고 어려운 이름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아까 뭐였더라 이렇게 좀 헤매면서 읽었는데 정리해 주신 거 읽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좀 이게 다르니까는 네, 그게 낯설어가지고. 저는 이 성윤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윤리 있잖아요. 이거가 굉장히 상당 부분 기독교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구 문화를 받아들일 때 서구 문화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일부일처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몰랐지만, 이제 왜냐면 남자들은 당시에 이제 다 첩을 두는 문화였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첩을 두는 문화가 1960년대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과 계속 이제 이 여성들이 싸우고, 주로 그 여성들이 또 기독교 여성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남성의 그 혼외 정사에 대한 비난을 엄청 가하잖아요. 드라마도 막 뭐 사랑에 빠지기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거 막 이제 그거 엄청 욕하고. 근데 옛날에는 사실 한 30, 40년 전만 해도 이제 그거를 여자들이 기분 나빠는 했어도 욕할 수는 없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되게 엄청난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일본도 보면은 일본에서도 막 연예인들이 막 불륜 사건이 터지면 엄청 이제 비난을 하고 그 연예인을 매장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일본도 사실 거기는 심지어 기독교랑 하등 관련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서양의 문화를 우리랑 똑같이 근대에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걸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엄청난 신조처럼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뿌리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윤리 문제, 특히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여기 이 지점을 봐야 되는 그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놀란 거는, 저는 사실 바울을 엄청 욕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모르니까. 바울이 다 짠 이 판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바울도 물론 던지긴 했지만 바울이 쏘아올린 작은 공을 교부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새롭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제가 푸코를 잘 몰라서 그 푸코가 얘기한 것과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로마 시대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그 이 사람 말로는 2세기 때 그 동성애가 그러니까 푸코는 이제 확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더 다른 차이점은 없는 거죠. 그게 맞아요. 처음 비판하는 그런 푸코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자들도 좀 이게 비판하면서 네네. 이제 좀 다른 데이터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푸코도 교부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성 담론이 이제 종교하면서 이제 성의 역사에서 아마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현대 역사학자가 이렇게 그런 걸 인용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하는 거는 되게 푸코 시대에 또 그걸 굉장히 정리를 잘한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원문 텍스트에서 몇 페이지였는지 모르겠는데 정리해 주시는 걸 딱 이 페이지에서 현대적인 동성애 이성애 구분법이랑 다르게 성적 대상의 성별이 이성 동성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관계 안에서의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되게 지금보다 더 젠더 넘어서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오히려 젠더나 성별이나 이런 거에 의한 되게 빡빡한 규율들이 있는데 이때는 젠더나 뭐 성별보다는 그 관계의 양상이나 역할 같은 것들이 더 중요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그럼 이 당시에 젠더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라는 생각도 좀 물론 이 당시에는 여성이 지금도 뭐 그렇지만 온전한 인간, 온전한 주체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스 때는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성은 인간으로 안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과의 성관계는 뭔가 되게 되게 육체적인 거고 오직 남성끼리만 그런 걸 했을 때 더 완전한 사랑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또 로마는 어땠는지 궁금한 것이죠. 그 젠더라는 게 이 당시에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 거기서는 이제 남성 낙제 형상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찬미들. 뭐 철학자들은 세계관이 여기 스토아 철학자들도 근데 약간 입자 단위로 이렇게 막 신까지 갈 때 그 신성한 그 영성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남성이 좀 더 신에 가까운 그런 입자물로 그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철학자들의 세계관인데 그게 일반 고대 시민들까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입장에서 이 세계관까지 그런 섹슈얼리티랑 합쳐졌을 때는 그렇게 세계관이 형성되면 또 남성 소년이 좀 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 더 그렇게 되는 건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게 일반 뭐 철학자가 아닌 시민들도 막 그렇게까지 막 형이상학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잘 모르겠네요. 근데 로마에서는 이게 이제 어쨌든 시민 이제 소년에도 시민과 시민은 안 되고 다만 이제 그러면 너네 노예제도는 매춘부 이런 거 이용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그런 니즈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고대 그리스적인 그런 약간 그 이때부터도 그 쾌락을 좀 분리하는 게 있었던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게 쾌락을 풀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님이 질문 주신 거는 만약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지 않았다면 동성애는 죄라는 범주로 규정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흐름 속에서 어차피 죄의 범주로 억압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거는 제가 조선시대 사례를 하나 아는데 세종의 며느리 그 세종의 며느리가 동성애를 한 거예요. 궁녀랑. 그래서 세종이 노발대발해서 쫓겨나거든요. 그 폐위당해요. 그 여자분이? 네, 그게 자기 며느리가. 네, 며느리. 그거는 며느리가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생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여였어.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게 차라리 저희 생각에는 이 세자비는 너무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이 사람이 궁궐에 들어온 건 왕세자를 생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랑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이제 여자랑은 아무런 생산이 되지 못하잖아요. 약간 그냥 뭐 그랬을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지 않고 되게 막 불쾌하다 이제 이러면서 쫓아내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그런 이제 인식이 그러니까 유교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질서를 뭔가 거슬렀다라는 인식. 그래, 동성관 관계에 대한 정제는 어쨌든 여러 문화권에서 다 다른 이유로 어쨌든 있긴 다 있는 건데 네네. 처벌하고 막 이런. 네네. 오늘 주제로만 따지면, 그러니까는 아까도 죄가 되는 범주,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죄가 되는 범주가 있고 안 되는 범주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노예나 이런 분들은 명예나 수치를 생각할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에 뭐 동성애를 하든 뭐 폭력을 당하든 아니 본인이 하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범주가 안 들어가는 거고, 또 뭐 남성이 노예를 데리고 동성관 관계를 할 때도 죄라고 비판받지 않는 그렇지만 남성 시민 간에 할 때 어떤 한쪽이 수동적 태도로 남성 성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지 않고 그런 관계를 한다면 또 지탄은 받는, 약간 그래서 이게 죄가 작동되는 코드가 좀 복잡하게 어떤 수동성, 능동성과 사회적 지위와 이제 거기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약간 이런 시스템이었다면은 기독교화가 되면서 야 그런 복잡한 거 다 때려치고 어쨌든 결혼 관계 바깥에서의 이런 거 다 아웃. 거기서 이제 모든 동성애는 사실 다 왜냐하면 동성 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법 안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 근데 뭐가 더 윤리적으로 좋은 거냐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조금은 복잡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성애 금지보다 상위에 있는 게 혼외 성관계 금지 같고요. 그러니까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것 같고 그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짜 위얼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쟤는 미친 거 아니야? 쟤는 진짜 30년 동안 군만 두고 먹겠다고? 진짜? 이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물론 일부 일처제가 로마에 있었지만 일부 일처제가 이혼하고 또 일부 일처제, 이혼하고 또 일부 일처제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는 이제 한 번 내가 순결을 준 그 상대랑 평생의 순결 관계를 지켜가야 되는 거죠. 이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기독교가 가진 굉장히 특이한 점이면서 지금 이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고 맞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맞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남자들한테 되게 불리한 게임이다. 왜냐면 남자들은 그동안도 되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는 문화건 아닌 문화건 계속 이제 첩을 들였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혼의 정사를 했단 말이에요. 뭐 기생을 만나든 첩을 들이든. 근데 그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완전 남자의 정절까지 이제 이 기독교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여자의 정절 너무 당연했던 거라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 또 그 부분이 되게 특이한 점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됐다는 점이 너무 신기하고 근데 사실은 동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계속 보면은 계속 첩을 둬요. 계속 혼외정사하고 매춘을 해요. 기독교 남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맞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고착화돼서 지금까지 내려왔을지가 저는 또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고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낭만적 사랑이라는 게 발명된 것 자체가 막 되게 그 여러 긴장이 막 있었다고. 원래는 어쨌든 집안 사이에 어떤 정치 경제적인 그런 계약이 가까웠는데 그런 막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뭐 낭만적 사랑이라는 게 생기면서 자유연애 생기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일부 일처제라는 강력한 규범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것의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가장 큰 기능은 그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시켜주기 위한 그런 게 있었다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게 막 부르주아 양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아한 게 그런 거는 부르주아들한테만 유효한 방식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전 계층에 대해 하나의 문화가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맞아요. 그런 게 좀 어려웠던.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은 첫 제도가 사라지면은 자신의 성적 자유가 제한되는 건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이데올로기 힘이 뭔지 모르겠고 그게 진짜 킬포 같아요. 저는 어떻게 그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인간 인류 그러니까 사회 그러니까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성적으로 보수적인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100년 전에 빅토리아 시기 전만 해도 막 프랑스 가면은 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부녀들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막 다니고 길에서 활보하고 막 이랬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철저하게 남자도 안 돼, 여자도 안 돼. 이제 이런 문화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서양 문화 쪽이 여기서는 둘 다 안 돼. 그러니까 남자도 불륜해서 안 돼, 여자도 불륜해서 안 돼. 그리고 공산주의는 남자도 되고 해도 돼. 그냥 이제 그거 서로의 성을 소유하지 않기로 해. 막 이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공산주의 안에서 그걸 실천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걸 포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공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본능인가? 또 여기 생물학 나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착잡한 마음이. 맞아요. 네. 옛날에 막 중세시대 아니고 뭐 빅토리아 때 이럴 때 유부녀들이 네. 남성 애인이랑 같이 네. 다녔다는 것은 네. 그러면 그때야말로 결혼이 섹슈얼리티와 분리된 제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럴 수 있죠. 거였던 맞아요. 가문간에 가문간에 재산과 재산의 재산은 만남. 이렇게 네. 하고 네. 나의 성적 즐김은 자유롭게 따로 또 한다. 해라. 맞아요. 근데 그거는 또 지금 여기서 이 기독교가 이 교부들이 형성했던 그 윤리와는 완전 또 다른 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통용이 됐고 그래서 그 귀족들이 그 짓을 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부르주아들이 아 우리는 일부일처제로 간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반동일 수 있거든요. 그 문화에 대한.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변하지 않은 거죠. 부르주아 문화에서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성윤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가 되게 엄청나게 깊은 고민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힘이 세졌나? 근데 그거 이제 그 항상 기독교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근대 때부터 항상 이 운동을 해왔긴 해왔어요. 네, 그 축처 폐지. 그래서 막 YWCA도 그렇고 막 열심히 이제 항상 그 선봉에 기독교 여성들이 서 있었고 그것도 이제 막 뭐 법안으로 발의를 하는 것도 이제 기독교 여성 엘리트들이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 이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건네고 근데 그렇게 그래요. 뭐 법이 바뀌고 어쨌든 근데 이게 그렇다면 정말 그 기독교 여성들의 역할이 그렇게 지대한 것인가? 왜냐면 일본도 똑같이 이 기독교 여성들이 이런 운동을 주도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기독교가 1%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먹히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사회에서. 너무 여기서 뭔가 잃어버린 제 미싱링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가 뭔지를 잘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건 약간 딴 얘기인데 그때 기독교 여성을 주체성 연구하시는 분들이 항상 마주치는 딜레마가 이 여성들의 자생적인 뭔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라는 문화가 꼭 필요한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마치 막 서구에서 기독교 와서 막 계몽시킨 것처럼 될까 봐 근데 이들에겐 또 기독교 문화가 너무 중요한 것도 막 그 말씀이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저는 공산주의가 더 본능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그들의 그러니까 그 성도 그러니까 독점적인 소유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산처럼 그게 만약 자산에 대해서 그 독점적인 소유를 우리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 솔직히 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성도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본주의의 특징이 사실 실상 보면은 관계적인 것인데 그것을 마치 분배가 가능한 자원처럼 교환이 가능한 자원처럼 뭔가 만들어 버려서 사람들이 착각하게 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더 활발한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관계라는 것은 주고 경계가 없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교환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성이나 관계 이런 거는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게 하나의 자원인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폴리아모리 연애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되게 쟁점이 되는 게 폴리아모리 하겠다고 하고 우리 서로를 독점하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의 애정을 어떤 한정된 자원처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한텐 30만큼 주고 쟤한텐 70만큼 분배했어. 이런 트러블들이 많이 생긴다.
서건님, 이창희 선생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쭉 듣고 또. 네, 저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네. 박주연 선생님은 다음 회의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참여 못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 오늘 이거 그때 주시자마자 읽어갖고서는 다시 보니까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갖고 이해가 좀 더 쉽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느낀 게 저도 언젠가 책을 읽었을 때 그 그리스 시대인가요? 로마 시대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는 아예 사람으로 상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과의 관계가 더 중점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또 왜 지금 현재도 어느 나라에는 모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어디의 소수민족은 모계 중심으로 해갖고서는 그 남자들이 계속 바뀌고 여자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문화가 있듯이 이 지구상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제도가 흐트러져서 자기 나름의 그 편리함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게 좀 더 자세히 저도 텍스트 주신 거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아님도 혹시 채팅 남겨주시면 또 읽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해소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좀 복잡하긴 하죠. 혹시 서건님 네. 포인트 질문? 그 쟁점은 죄론이라고 봤고요. 자은 선생님께서 던지셨던 질문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데 거기에서 아까 유준 선생님께서 유교를 또 예시를 들었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유교적 세계관이나 뭐 다른 타 문화권 종교관도 어떤 혼의 성관계에 대한 정제시 또 낙인 이게 가능하겠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론의 독특성은 자신 그 개별자를 주체성을 부여한다라는 윤리적 주체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범용적이고 그 보편적 인간, 그 계급과 상황 상태를 넘어서서 자기가 자기 윤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론을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 바탕에서의 죄론이 상당히 더 테크니컬하고 기술적인 하나의 그 어떤 비주류 담론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자유의지 담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독교가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어가는 라인에서 신학에서 하퍼에 의하면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금욕이 이것도 꼭대기에 금욕이 있고 그 금욕에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중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거는 지금 저 아까 그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것 중에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완전 엄청나게 금욕주의인 앵크라테스주의 근데 이런 데는 아예 성욕에 대해서 완전 부정이잖아요. 완전 네네. 전면 부정. 네. 근데 웃기는 게 식욕은 전면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성욕은 전면 부정이 가능하다고 본 거잖아요. 네. 그랬다는 건 성욕 없어도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판단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욕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너네 의지로 다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욕망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왜 성욕을 참고 절제할 수 있다고 봤을까? 그러니까 뭐 당장에 그냥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맞겠죠? 뭐 음식을 안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근데 이제 유독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절제를 그것도 완전한 절제를. 그러니까 보통 절제가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그 고자가 되기도 하고 교부들도 오리게네스나 이런 분들 보면 실제 팩트인지 뭔지 모르는데 진짜 그렇게 조금
그렇게까지 신체 훼손까지 맞아요. 가서 네네네. 교부들이 그 상태를 네. 가는 걸 네. 좋게 봅니다. 네. 여기서 자은님 코멘트를 보면 혼란스러운 게 조금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된 죄, 자유의지 등등 성윤리와 죄를 둘러싼 이 관념이 기독교 신학적으로 독특한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서구 기독교 중심 해석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기독교가 아니었어도 동성애는 죄의 바탕을 두고 귀대됐을 것이고 성윤리의 죄라는 문제가 뭔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면 기독교의 특수한 책임이 희석돼서 마치 기독교 옹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네요. 이렇게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금욕주의는 꼭 기독교 아니어도 뭐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기독교가 이제 주류 담론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 금욕주의 그리고 이제 신학에선 자유의지 문제를 하는 이유는 또 윤리적 구별을 어떻게든 이제 세계화하려고 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성적으로 안 하는 거가 신에게 고귀한 거라는 또 하나의 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적 기관을 훼손하는 게까지 할 만큼 그게 고차원의 것이라는 의식이 또 있어갖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막 상담 받아야 돼 그렇겠지만 그런 신체 훼손을 하면 이제 근데 요 세계에서는 그게 높은 신성으로 가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니까. 제가 유교밖에 잘 몰라서 유교에서는 사실은 이런 정도의 금욕주의는 없어요. 유교는 자녀 생산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 안에서 왜냐면 그 자녀가 이제 그 제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기독교, 다른 종교, 불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극단적 금욕주의가 주류는 아닌 것 같고 왜냐 어쨌든 네네네. 결혼과 재생산은 사회에 필요하다 보니 네네. 교부들이 자녀 계획을 할 때의 관계는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클레멘스부터 해서 이제 또 금욕주의랑 싸우면서 네네.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 결혼해서 결혼 안 해서 근데 결혼 안 해서도 성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거 말고 자녀를 갖기 맞아. 위한 그런 거는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거지 라는 방식으로. 근데 일단 바울이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너네가 정 못 참겠으면 차라리 결혼을 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차선이잖아요. 최선이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부터.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섹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네. 일단 아까 뭐 지금 다른 데로 지나갔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우선 성서도 일부일처제를 얘기한 적이 없고 그 중세나 이제 3세기 이후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그리스도교 성윤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실효성이 없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귀족이나 왕족이나 네. 그런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들은 다 그 많은 여성 배우자가 맞아. 있었던 네. 것 같아서 실리적으로 저게 적용됐던 건 아마 좀 인민들밖에 없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없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베이션의 역사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는 이제 자위가 죄가 아니게 된 그런 역사를 다루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교회에서는 자위를 마스터베이션을 죄라고 네. 하고 한 명의 배우자랑만 한 가지 자세로만 이렇게 섹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귀족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뭐 실효성 문제 근도 있는 것 같고 가울이 얘기한 것도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기보다 약간 정치적 레토릭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박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 같은 게 다 있었고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인간은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을 금기시하니까 뭐가 두려웠을까 생각했을 때 섹슈얼리티만큼 자기 몸이 전면에 드러나는 행위나 관계성이 없기 때문 아닐까? 그리고 신체가 실제로 변하기도 하고 신체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 되게 정동이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이런 경험을 평소에는 잘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뭔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더 금욕적으로 좀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였으니까 자신의 몸을 너무 느끼게 되고 자신의 감정이 너무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같이 읽었던 페미니즘 세미나 때 누스바움이 했던 얘기도 뭔가 재생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동물적인 몸이라는 걸 떠올리게 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의 동물성을 네, 나의 동물성 나는 날 것의 그걸 그런 것을 자꾸 직면하게 하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단체든 뭐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적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해서 강령을 만드는 게 사람들이 죄의식을 고민할 때 반복적으로 빨리 자기가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뭐 아까 자의 문제든 뭐든 이게 컨트롤하기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긴 한 것 같아요. 다른 뭐 절도를 하면 큰일 난다 할 때 뭐 할 수도 있는데 막 엄청 막 맨날 절도만 하는 거 아닌데 그치. 욕구 중에 성적 욕구라는 건 사회적으로도 명예와 불명예가 항상 올 수 있는 문제인데 주기적으로 생체 리듬에 따라 이게 오는 문제다 보니까 저도 기독교에 처음 입문할 때 대학생 초기에 약간 이 고민이 빠졌던 것 같거든요. 아, 성적 욕구, 아까 얘기한 마스터베이션,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종교 입문하자마자 고민을 하는데 말은 막 물어보기에는 수는 없는 그러다 보니까 찾아볼수록 더 이상하고 보수적인 것들로만 하면서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해서 제가 어떤 행동 강령에 더 이제 빠지게 되는 더 회개 기도를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이걸 뭐 계산을 해서 막 아니면 이런 부딪힘이 다들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리더십이 나도 이런 고민이 있고 다 있을 테니까 이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이게 뭔가 그 주류 죄를 고민하는 참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부들에게 핵심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게 참 희한한 것 같긴 합니다. 그것 때문인가? 저 그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 눈 뽑아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 말씀이 이제 또 그걸 얼마나 또 막 자기 안에 또 내면화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이 성에 대한 부분이 또 그러니까 여러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던 어떤 맥락이 있었을 텐데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이 돼서 기독교인일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제일 저도 저의 행동 거지를 할 때 이제 저를 이제 항상 신경 쓰게 하는 좀 제일 와닿는 주제인 거긴 한 거예요. 그만큼 자주 오는 고민거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리더십들이 굳이 그런 주제로 뭐 이분들이 막 교부들이 인구 구조를 고민해갖고 짰을 것 같지도 않고 막 한데 이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을 스스로 고민해서 출발하는 뭐 자연스러운 문제일 것 같기도. 역사적인 가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게 그 로마 제국의 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것 때문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봐봐 너네는 그따위로 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지. 우리 막 이렇게 하려고 이거를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수도 있겠으나 근데 로마에 그런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진짜 이상해요. 정말 미스테리한데 이 성적 금욕의 그 역사가 진짜 이상하게 이상해요. 역사적으로도 갑자기 유례 없이 이게 저도 결혼이나 이런 문제도 이제 성공의 신부님 만나서 들은 게 근데 카톨릭에서 이런 일을 하는 리더십들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순결이 그 커뮤니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게 종교 리더십을 볼 때의 어떤 존중과 명예를 갖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성공의 신부님이 그 카톨릭 교인들 만날 때 내가 결혼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같은 신부님인데 여기는 순결을 위해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를 담고 이러는데 여기 이제 결혼을 하고 이게 또 다 다른 게 저는 개신교 안에서는 또 목사 될 때도 너 결혼 언제 할까? 맞아. 그리고 결혼을 또 안 하면 또 엄청 문제인 사람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결혼했다고 또 엄청 욕하고 또 여기 가서 또 결혼 안 했다고 또 엄청 이게 그룹 안에서 욕가지고 되게 나는 지금 가난해서 지금 결혼 나 하고 싶지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윤리 문제가 아니라 뭐 고민하다 지금 좀 이러고 있는 건데 막
어떤 세계관 문제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뭐 현대 사회에서도 참 이게 맞아요.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그 금욕은 리더십 그룹으로 인정받는 수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교에서 금욕 중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카톨릭에서도 그게 전통적으로는 교회 세습을 안 하려고 결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공유의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녀가 있으면 눌러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한국적 상황에서만 되게 특이한 거지만 유럽 상황에서는 가업을 물려주는 되게 상당히 익숙한 문화적 그 네. 고인물 제도가 될 거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 종교적 순결을 위해서 리더십 그룹은 그 사유재산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 사유재산이 결혼과 이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불교도 사실 고기 먹지 않는 게 주류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한국 조계종에서. 네,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걸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문화적으로 먹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밖에서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금욕이 주는 어떤 종교적 신뢰? 이런 게 사회에서 작용이 돼서 금욕주의라는 거는 좀 규칙이나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식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한국은 동양 비서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양은 계속해서 몸과 정신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네. 정신이 몸을 다스리는 게 네네. 가장 최고의 지덕인 것처럼 계속 묘사가 되어 왔으니까 어떤 금욕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의 이성을 잘 쓴다는 거고 자신의 육체를 잘 통제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 아까부터 계속 뭔가 궁금한데 잘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섹슈얼리티가 중요한 게 됐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섹슈얼리티가 되게 사적인 영역이라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뭐 누군가의 것을 절도한다던가 살인한다던가 이런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골몰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섹슈얼리티 같은 거는 뭐 마스터베이션도 그렇고 얼마든지 사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규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규율을 하려면은 결국 되게 빡빡한 규칙을 이 사람에게 내면화시켜서 스스로 셀프 체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것인가? 그게 감시도 푸코의 안 주장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죠. 저는 근거 없는 가설인데 제 가설인데 전 반대로 섹슈얼한 게 프라이빗한 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히 섹스를 공공연하게 하진 않았겠죠. 네네네. 근데 그 종교제의적으로 섹스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회 귀족 엘리트층에서의 sek스 네네. 담론이 네네. 모종이 있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그걸 선점을 해서 제2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아닌가? 이거는 근거 없는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그 제이들은 다 섹스를 하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희 섹스하지 말라, 남자들끼리 섹스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연관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섹스 자체에 대한 금욕보다는 그 당시 문화적 코드를 작동하는 그 공공의 섹스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네. 그런 것을 이제 사적 영역으로 좀 분리시키는 전략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교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해서 막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브랜딩이 될 거고 우리가 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짜기보다는 그냥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고대 세계니까 그걸 탓하기보다는 뭐 생물학적 이해든 심리학적 이해든 거기에 또 신학적 데이터도 사실 우리보다는 좀 적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름의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교부들을 응원하려고 하는데요. 진정성을 가지고 딱 이렇게 살펴봤더니 성적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없어도 인간 살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여기서 순결하고 이 좋은 에너지로 신을 위해 우리가 선을 베풀면 삶을 살고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그 추구미가 기독교 정신이야. 근데 정 안 된 사람 발말처럼 결혼 어쩔 수 없으면 결혼도 하긴 해야지. 그러면
딱 제한해서 자녀 계획할 때만 해. 그 외에는 모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래. 라고 순수 신학적 호도가 이게 좀 이제 많이 안 좋은 거긴 한데 결론이 왜 그렇게 났어? 궁금해. 왜 하나님께 죄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그니까요. 네, 그건 참 아쉬운데 공회의가 계속 지속되면서 네.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화석화되고 도구화되고 그 사도들 편지가. 그래서 이런 역사를 좀 알아야 우리도 기독교인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밀접한 이때 교부들이 만들어놓은 지금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과 전통인데 사실은 전통.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도 뭐 구약에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가 이제 되게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내면화된 것들도 되게 크다. 바울이 실제로 직감적으로 보거나 들었을 동성 간의 관계 얘기는 뭐 어쨌든 네로가 이제 다섯 번째인가 칠 때 이제 남성에게 이제 결혼하면서 여성 옷 입히고 하고 그런 황제들의 이야기, 칼리굴라나 황제나 이런 매춘의 과정에서 남성이 뭐 결혼도 한 분이 그 해소를 좀 하려고 양성애적 기질이 있는 남성일 수 있죠. 이제 그런데 가서 남성과로 해결을 하고 온다거나 하여튼 아니면 자기 집안에 있는 남성 노예를 남자 주인이 자기 맘대로 이 남성이 성적 취향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도 있지만 나 이렇게 해결할래. 그리고 아무도 손가락질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를 소문으로 듣거나 보면서 유대교에서도 이제 악덕 목록의 그런 동성과 관계가 비판이 계속 있긴 했거든요. 바울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비판하면서 이제 그걸 하나 끄집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계관 안에서 이거를 성경의 구절을 이제 위치시키고 무엇을 비판한 것일까를 이제 우리는 섬세하게 봐야 하는 거죠. 오늘처럼 이제 둘이 같이 손잡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문화를 바울이 마주해서 보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 당시는 상황들 그런 사람도 비밀리에 그런 아름다운 로맨스를 하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바울이 직접 목격하기는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고 대부분은 소위 오늘의 언어로는 폭력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게 적합한 뭐 고대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막 윤리적 성질을 하긴 그렇지만 그런 거를 바울이 마주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들을 그렇게 맥락을 따라 해석을 해야 하는데 자꾸 이제 다른 대상을 타겟팅하는 언어를 구절들이 이제 인용하니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 공부가 좀 필요한데 제가 선생님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일부 일처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나 뭐 야곱이나 다 이제 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또 신약에서는 사실 동성애 크게 강조되기보다도 그 일불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쟁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쟁점이 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이제 하니까 좀 그렇게 자기 이제 이론을 굉장히 체계화하려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하려는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우리 간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지금 기독교가 막 동성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100년 전 1920년대 성교육 책을 봤는데 그 책에는 보면은 동성애 문제가 정말 요만큼 언급돼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쟁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도 이제 그 여자 이제 그 기숙사에 사는 여자 친구들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막 죄야 막 너네 다 막 큰일 나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그 여자들이 우정을 쌓다 보면 그걸 사랑이랑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잘 정리해 막 이런 정도로 되게 가볍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막 특별하게 뭐 구약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가볍게 본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는 좀 지금 시대의 이 동성애 문제의 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문제시 여기고 막 이러니까 막 성경 갖다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 교부 시대 때도 그러니까 그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럼 다윗은 뭔데? 뭐
야곱은 뭔데? 막 이러면 솔직히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때는 또 그거는 쏙 빼. 그리고 이제 그냥 남자도 정절을 지켜야 돼. 막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령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시대적으로 잘 보는 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저는 좀 그런 것도 의미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핵심이 이거였구나. 유교에는 금서가 없죠. 금서. 금서. 유교에 이단 시대는 금서.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명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교 안에서 이제 좀 실천적인 학문, 지향의 학문인데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우리가 마치 2단 12가 걸려있는, 그러니까 완전 2단이라고 하긴 뭐하고 2단 12가 걸려있는 걸 보듯이 되게 주목하고 이제 그런 책 보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소수학파가 나와서 그 양명학파라는 것이 또 분리돼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주류에서 어쨌든 이탈한 것에 대한 경계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예장 통합에서는 퀴어 성서 주석을 2단으로 했어요. 퀴어 성서 주석 출판부가 아니라 그 책을 2단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 특성인가 싶기도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네, 뭐 어떤 의도가 있는 질문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책이 2단이 됐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기했는데 이게 기독교적인 특성인가. 근데 유교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네네네. 그냥 범종교적인 언제나 다른 퀴어 책들은 괜찮고 퀴어 성서 주석만. 그쵸. 거기 뭐 저자 중에 누굴 싫어했나 보네. 그러니까 그 범 퀴어 신학적으로 한 기장이죠. 퀴어 신학을 2단으로 그 뭐 하자, 입장표 하자. 그거 이제 그럼 퀴어 신학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통합은 퀴어 성서 주석으로 해놨어. 맞아. 그게 되게 특이했어요. 너무 깊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 것 같은데. 뭐라도 2단 해야 되지 않겠어? 엄마네 책 하나 해. 그러니까 내긴 내야지. 이렇게. 왜냐면 우리 저 학교도 아직 있을 때만 해도 마술쇼. 맞아. 요가 2단. 제가 아직 맞아요. 그 교회 있을 때 안 돼요. 요가 2단. 지금도 2단인가? 해갖고 막 교회에 막 붙여놓고 열심히. 진짜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놔야 우리도 일한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났네요. 그 조선시대 금서 성경 네, 교리서 카톨릭 교리서. 네. 그건 확실히. 저는 방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에서 인상 깊었던 게 그때는 마치 지금에서야 트랜스젠더가 가시화되면서 트랜스젠더 혐오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동성애 가시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조금만 다뤄진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게이가 아니고 레즈비언이었을까?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동성애를 생각했을 때 다들 게이를 떠올리지 그쵸. 레즈비언 잘 떠올리지 않고 실제로 레즈비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게이 섹슈얼리티에 비해서 네네네. 근데 왜 예시가 여자 기숙사생들이었을까? 근데 이게 킬포인데 게이를 우리가 비난하기 시작한 역사가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는 주로 태반이 다 레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뭐 둘이서 동반 자살을 해요. 그 이제 맞아. 기차에 치여서 집찾기를 맞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도 뭐 신문에서 또 그런 이제 일들이 그러니까 언론이 또 재생산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주목한 것이 주로 어린 소녀들의 사랑. 네. 비난하는 게. 근데 그거를 또 지금처럼 막 거의 악마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맥락이 약간 묘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좀 불쌍도 하고, 이제 막 부모의 반대로 어쩌고 이런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근데 지금 정말 좀 약간 다큐를 다루듯이,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 사실을 되게 분석하는 그런 쪽의 입장이고, 욕을 하거나 막 이런 거는. 근데 그건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왜냐면 기독교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 기숙사 학교들이.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되게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게 죄론의 그러니까 죄론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닌 문화에서도 당연히 그런 어떤 성소수자 문화가 소외되지만 그게 어떤 계급과 특정 문화적 상황에서 용납이 안 된다 이 뿐이지 존재적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 제로는 자기가 판단 주체로서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되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같이 동반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종교 기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성소자 혐오를 하는 정도가 훨씬 다른 종교보다 세다라고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작금의 이 상황을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의 영향인가? 그 미국 보수 교회들 이거를 좀 한국에 이런 영향을 흘렸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닮은 꼴은 그래도 미국 보수랑 닮긴 했습니다. 메시지나 신학적인 것만. 근데 교회는 유럽에 있을 때도 항상 보수적이고 그쵸. 카톨릭도 여성 사전 안 되잖아요. 그쵸. 맞아. 그냥 원래 좀 보수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약간 공의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게 사실상 강제력이 되고 법 집행이 되는 거여서 네네네. 근데 그거를 매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국회처럼. 그러다 보니까 좀 법이 계속 규율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지 않나? 가톨릭 쪽이? 저희 교단 개신교랑 똑같잖아요. 그리스도교 특징? 그죠. 총회나 그런. 네. 저희는 맨날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상 아니죠. 종교 회의, 아닌 것 같아요. 종교적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종교적 합의에 이르려면 다양성보다는 어떤 명료하게 문장화될 수 있는 그런 규율들이 저기에 대해 선포돼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에서 죄로 전환한다는 게 그런 맥락도 있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기독교가 약간 열심히 노력하고 잘한 것도 있긴 한데 왜냐면 그 매춘 시스템을 그냥 아예 사회 운영을 위한 밑바탕에 두고 돌아가는 게 로마 그런 사회 시스템이라면 그런 여성과 아이들 그냥 그렇게 노예 제대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비판 이거는 사실 좀 정당하긴 하니까 근데 다만 현대 우리처럼 인간 뭐 이렇게 자유 의지가 있냐 없냐 아니면 성은 이제 신에게 죄를 지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에 좀 너무 쉽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인간의 모습은 이거야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담론이 계속 이제 교부들이 만들고 이어오는 게 한쪽으로는 그런 시스템과 저항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누군가의 성적 그런 자기 결정적 그런 삶을 좀 억압하는 기제로 또 이렇게 돼버리기도 한 게 그래서 음과 빛과 어둠이 다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이 책의 저자도 그런 입장으로 이제 좀 써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 책에서 재밌었던 게 그 계속 인용되는 소설 있잖아요. 소설 시작 부분에서도 이름을 깜빡했는데 리페 어쩌고 그 여성이 이제 뭔가 이렇게 위협에 처했을 때 막 자기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지금 이렇게 취약한 상황이고 너가 나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 괜찮다. 뭐 칼을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전혀 막 취약하지 않고 되게 당당한 모습이고 계속 강간이나 매춘에 대해서도 매춘은 아니지만 강간에 대해서도 네가 만약에 육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도 너의 정신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너는 순결을 지킨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놀랐었거든요. 지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면서 지금 물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운동 덕분에 많이 의식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쨌든 한 번 육체적으로 폭력을 겪었으면 그 사람도 더럽혀진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집중적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왜 너가 정신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면 넌 순결을 지킨 거야 라는 어떤 여성의 존재를 육체로만 환원하지 않는 이런 의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성적 순결 그러니까 순결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랬나?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의 순결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라도 지킬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런 것인지. 근데 또 제가 논문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조와 순결에 대한 인식이 이게 되게 약간 이제 그 유교와 또 우리는 지금 짬뽕된 모습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양식의 순결은 우리가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서양 여성들이 말하는 순결이
지금 우리 이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합쳐진 우리가 느끼는 순결과 완전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오히려 이때는 임신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면 여자한테 엄청 더 손해인데 지금은 우리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임신을 피할 수 있고 뭐 중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더럽혔다고 생각하는 네, 그 경향이 더 큰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유교에서 확실하게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달리 생각해 우리의 지금 감각이 아니라 조금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네. 유교 기독교. 네. 그게 완전 착정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해체가 아예 안 될 거예요. 완전히 짬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순결이 말하는 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뭘까? 저 진짜 감이 안 와요. 네. 이들이 말하는 순결은 이때라는 게 언제죠? 이제 이 고대 로마 문화 시대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이 유교의 때가 묻지 않은 네 그냥 그 서양에서의 순결, 네 여성의 순결. 네. 근데 제가 논문이 자살이었는데 구도가 완전 똑같아요. 그 고대에서의 생사열타권은 명예와 치욕의 문제인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주류 문화가 된 시점으로부터는 명예와 치욕보다는 죄의 문제. 그래서 원래는 순교가 명예였잖아요. 그렇죠. 네, 순교는 사실상 자살이죠. 네, 사회적 적극적 자살이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자살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섹슈얼리티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뭔가 메커니즘 같아요. 그걸 자세하게 해보는 게 쉽지가 않을 테지만. 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그 혼전순결. 바울은 혼전순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언급을 딱 이렇게 안 하잖아요. 워딩이 없는데 그냥 이제 혼전순결을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뭐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이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면 이제 이 미혼 남성이 이 여자 아빠 찾아가가지고 막 이제 결혼해도 되냐 물어서 허락되면은 그거는 죄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그 신약에 그리고 이 교부 사회에서는 이게 또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이미 또 혼외 정사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혼전순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 얘네들은 또 그거를 왜 별로 말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단편적으로 책에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남자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똑같이 하긴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안 되면 남자가 되게 큰 형벌을 받더라고요. 이게 여자의 정절을 꺾은 거에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서 사실상 가장 크게 변한 건 저는 혼전순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이때 당시에는 주제가 아니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 대해서는 또 이 교부들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찾는 게 막 구약까지 올라가고 이게 너무 웃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핵심이 정말 그거 같아요. 혼외 정사를 죄로 볼 것인가, 네 죄로 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 다 모든 게 이렇게 문어발처럼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저는 그 메커니즘 얘기했던 게 중세는 일단은 그냥 상황에 따라 상관없이 그 혼외 정사를 하면 나쁜 거잖아요. 중세 때. 네, 근데 고대에서는 존엄이 아니라 명예랑 존엄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예라고 하는 건 또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특권층에게만 순결이라는 게 해당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쵸. 근데 그건 조선시대 똑같은데 조선시대도 양반 여성만 사실은 순결의 의무가 있고 이제 하층민 여성들은 그래서 막 그냥 이 남자랑 살다 이 남자 죽으면 그 다른 남자랑 또 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비일비재하긴 했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문어발 하나가 더 나오는 게 또 이혼의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 이혼을 허락하면 이 여자는 간통을 하게 돼버리니까. 원래 살았던 남자랑 다른 남자랑 또 섹스를 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한 방에 다 죄로 규정이 되는 순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기인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랑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서 순결 문제를 따지지 논하지 않거든요. 않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네. 성에 그렇게 오히려 나와 있어요. 오히려. 네. 네. 그리고 근데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는 이혼이 또 많았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네. 그 남편이 이혼하기가 쉬웠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혼재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근데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남자 형제랑 결혼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게 그 성씨를 이으려고 하는 건데 남편이랑 같은 집안의 남자랑 결혼하면은 대를 잇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혼이 자유로운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더 전문적인 받을 것 같아. 또 여기 말로는 이 여자가 되게 어릴 때 결혼하고 나면 좀 더 늦게 결혼하고 하다니까 또 남자가 돌아가셔가지고 또 이제 자산을 맞아, 가진 맞아. 또 사회적 맞아. 지위가 있는 여성들도 또 많고 이게 좀 복합적인 거. 아, 그 여성이 재산을 보유할 수 있냐 없냐에 달려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재산을 보유할 수 없는 사회는 이혼이 여자한테 절대 불리하지만 여자가 자기가 재산 갖고 있으면 그 재산으로 내가 또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아닌가 싶은 거였습니다. 그 명예와 수치의 전환에서는 아까 그 같은 집안 남성과 또 혼인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게 죄로 전환됐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사회 구조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가져다 줬다기보다는 그게 하나의 메커니즘의 변화가 일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고 나서부터는 형사치수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다들 뭔가 성경적 관점에서의 죄를 논하는데 네. 그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중점을 맞는 성윤리 혹은 다른 종교윤리적 관점은 결국에는 성경 시대와는 또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 이걸 통해서도 사유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생각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체의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재밌었는데요. 각주로 넣은 게 5쪽에 보면은 이제 그 소설에서 소년의 이야기를 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서로 남성 파트너끼리 가까워질 때 또 수치심이 또 중요한 문제인데 구애를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할 때도 신중해야 된다. 남자끼리도 그러면서 어느 그 중요한 단계가 될 때는 그 구애를 하는 사람이 약간 강요하듯이 해서 상대방이 일부러 조금 당하는 것 같은 거로 해주는 게 오히려 저 사람의 걸 지켜주는 것처럼 수동성을 받아들였다는 비난을 피하게 하려면 약간의 강제성을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는 그런 무드로 가져야 이게 뭐가 성사된다는 약간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 같아요. 이거 완전 그거랑 동일한 메커니즘이잖아요. 여성들이 강압적인 남성을 원하는 이유가 여성 원한다기보다는 그런 대중문화에서 그런 것이 로맨스로 많이 그려졌던 이유가 여성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성애적인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은 항상 거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야만 로맨스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적극적 여성은 오히려 로맨스의 주인공 같은 칭송받을 게 아니고 그쵸. 오히려 물랑한 수동적이면서 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락해줘야 이게 로맨틱한 거야 이런 느낌. 너무 재밌었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현대로 가면은 그냥 어쨌든 우리가 다시 새로운 담론에서 필요한 공부와 고민과 실천들은 어떻게 하면은 뭐랄까 이런 친밀감이라는 주제, 뭐 결혼이나 연애를 떠나서 서로가 동등한 조건에서 다양한 고유한 섹슈얼리티를 형성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그게 어떤 이렇게 서로를 조절하면서 또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런 거가 맞는 걸까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좀 어려운 문제 같고 근데 이게 옛날에 이런 고대적 맥락에서도 많이 고민했구나 막 이런 게 소설에도 다 알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듯이 좀 강압성도 좀 있어야 돼. 남자애가 할 때 이거 약간 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참 희한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로맨스는 참 각본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막 이런 거 보면 좀 화가 나는 게 그 여성의 성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저 한 번도 단 한 그러니까 번도. 주요 담론이 되지 못한 게 문제인 것 같았죠. 그런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런 담론을 생산하니까요. 그쵸. 그게 메인이 돼버리면은 음. 또 어쨌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그 남성성이 이게 더 추앙받고 막 이러면서 남성 동성애는 오히려 더 이렇게 사회 중심 황제들도 그렇게 되는데 여성분들의 그런 담론 뭐 여성과 여성이든 여성과 남성이든 뭐든 간에 그게 사회 주요 담론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 공유가 좀 덜 된 그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의 성욕 자체가 죄악시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의학적으로 여성은 성욕이 없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명시된 자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나쁜 거잖아요. 있으면 정신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너 얼마나 박해를 받았던 거야. 상상도 못하겠다.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근데 이거는 가부장 그 역사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둘 다 여성의 성욕을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맞아요. 예. 진짜 너무 두려워하고 정말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금욕 수동승이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욕망을 금욕해야 될 정도로 자유로운 주체는 남성이지 않았어요. 그것도 죄의 비결이에요. 여성 수도승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현대에서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여성의 피해자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폭행을 당하면 나는 막 완전 파괴된 여자, 막 찢어진 여자 이렇게 이거를 더 오히려 악순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때? 그러니까 두들겨 맞았어. 괜찮아. 회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성욕과 함께 어떤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는 주체자로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 약간 뭐 연애든 뭐 우정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기독교 바깥으로 가면은 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냥 어떤 거요? 기독교 바깥으로 종교만 넘어가면 사실 이런 성억압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덜한가? 아니요? 너무 심하죠. 일반 사회도? 종교 바깥으로도? 진짜 특히 페미니즘 안에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요? 장난 아니에요. 왜요? 이성의 혐오도 할 수 없지만 그 이성의 혐오적인 또 그 터프 분들이 근데 사실 터프라고 스스로 정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남성에게 뭔가 성욕을 느끼거나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되게 열등하게 보고 진짜요? 그들을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런 정서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주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성을 향해서? 네, 여성을 향해서 그게 사실 여성 혐오인 거죠. 그게 사실 여성 혐오인 건데 그거는 레즈비언 정체성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레즈비언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 근데 저도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지위가 확보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남자를 만나서 열등해. 하지만 난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계몽했고 너네도 나처럼 계몽되어야 돼 라는 이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때리는 여성들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원래 뭐 화장을 하고 머리가 긴 여성들을 때렸다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뭐 이성애 하는 여성들 혹은 남자 아이들 좋아하는 여성들 약간 이런 여성들. 그럼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들은 자기의 성욕을 인정하지 않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즈비언도 아니면서 일단 무조건 이성애를 하는 사람들 까고 보는 거는 자기가 성욕을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는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건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신금욕주의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분들도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당연히 이성애자인데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너무 열등한 욕구라서 이거를 이렇게 자신의 이것을 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똑같은 그러니까요. 뭐가 틀려? 진짜.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 거죠. 여성들에게 하등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본인의 삶에도 도움이 안 되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넘겨짚으면 금욕도 금욕인데
그런 욕구가 들 때마다 이건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아 자기의 성욕을 욕망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래서 어쩔 어쩔 수 없다. 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불쌍한 것들. 이렇게 그렇구나. 나는 진짜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왜 그러고 사는지. 왜 그러고 살지? 그러니까. 아 충격이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여성 그런 게 이를테면은 불법 촬영 피해 여성들에 대한 조롱까지 아, 가는 거죠. 왜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 안 만났으면 그럴 일 없는데. 처음에 아, 만났으면. 아. 근데 이게 완전 아, 완전 슬러쉐이밍인 거고 아. 완전 여성혐오 그래서 참. 근데 거기서도 전 너무 슬픈 게 거기서도 여전히 여성의 성욕이 부정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성의 성욕은 언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만들어냈다까지는 가진 못하지만 네네. 메커니즘이 비슷하잖아요. 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나 종교적 사유를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세 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신을 믿냐 안 믿냐는 중요하지 않고 네네네네. 기독교 정치 사용 고수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사회학적 그런 기제가 신학 안에 엄청 신학과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얼마나 맞아요. 많은 거를 맞아요.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죄론을 공부하는 것도 전 사회학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아 맞네. 신학만 하면 좀 없고 이런 식으로 조금 주변 사회까지 가야 맥락이 신학 담론이 이렇게 됐구나 알면 우리가 이제 좋은 건 가져가고 네네. 요거는 그때 또 정중하지만 시대적 한계거나 하면서 유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쵸 그쵸. 또 이제 우리 어거스틴은 가야 돼요. 오리게네스 막또 자꾸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골치 아프고 약간. 그래서 오히려 페미니즘 공부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죄론 같은 거를 연구해서 네네. 오히려 그런 어떤 무언가가 은폐되어 있는 네. 그 기제, 레토릭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서 다 시작이 되니까 일단은 그렇죠. 이 모든 레퍼런스로 죄가 조금 되었고요. 자은 선생님은 이제 9시 나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네. 인사 먼저 주셨고 그래도 혹시 뭐 코멘트나 마무리 조금 있을 거 하면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부터 해갖고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좋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연구되는 그 아까 여기 이제 교부 이야기 때문에 앞부분이 좀 얇은데 이런 동성 에로스나 이런 것만 연구한 저술들도 많고 이제 아니면 아예 신학책으로 그냥 성경 해석 들어간 그런 책들도 많고 데이터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공유가 잘 안 되는 게 좀 문제 같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한데 근데 이게 성에 관한 이런 약간 양지로 끌고 와서 대화를 해가면서 해야 그게 토대가 돼갖고 그 다음 뭔가 이게 한 발짝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담론을 꺼내는 것도 뭔가 이제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게 느낌이니까 뭔가 시작을 하기가 좀 어려운 느낌? 것 같아요.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20대들이 섹스를 안 하잖아요. 남자도 안 하고 여자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문제도 크고 근데 얘네들이 섹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뉴스에 저 한번 본 적 있어요. 되게 크게 뉴스 나온 적 있어요. 네, 요즘 20대들 섹스 안 한다고. 관심이 없다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가정을 꾸리고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섹스 자체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20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10대는 많이 할까요? 10대요? 네, 제가 학폭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나와요. 중고등학생들. 근데 얘네들이 한 명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고 한 명이 이제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말도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나랑 안 노네 하면은 이제 그걸 학폭으로 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거 합의하에 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지 않아.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20대는 안 하는데 10대들은 많이 할까? 갑자기 선생님 20대는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저만 해도 관심 없다기보다는 뭐 직업적 안정성을 찾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런 거를 성격이나 뭐 상황 이런 걸 맞는
친구들 편하게 만나는 그 장이 좀 없다 보면은 하다 안 돼서 조금 미루자 약간 이런 게 저희 세대의 정서일 수 있는데 30대나 20대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없다기보다는 뭔가 무력감이나 지쳐서 그런 거 아닐까 약간. 그 요즘 관계 아나키 되게 유행한대요. 관계 아나키? 아나키? 네. 그게 뭐예요? 관계를 안 맺는 거. 그 사회적 관계도 안 맺는 10대, 20대가 많아졌고 이것도 그냥 추측인데 10대 청소년들은 그게 너무 부각이 되니까 그게 이 섹스를 많이 한다로 과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리서치를 항상 신뢰하진 않는데 리서치가 있네요.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관계 안에 기도 좀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남성들은 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해가 돼요. 불법 촬영 같은 게 너무 만연하니까 섹스 자체에 트라우마적 이미지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여성들은 이해가 되는데 남성들은 왜일까? 살기 힘들어서? 마스터베이션 산업 발달 혹은 그 성구매 이런 거를 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들고 또 근거 없어요. 근데 섹스를 하고자 하면 성욕 충족보다는 어떤 잠깐이지만 친밀감이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충족인데 그 관계 아나키가 있다니까요. 그게 귀찮은가 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죠. 귀찮은 것도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 해야 한 상황이. 노력과 네네네. 그게 있고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는 저는 취업, 경제 이것도 사회 구조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친밀 관계를 할 수 있는 남성은 어쨌든 자기 경제적 준비 맞아요. 그리고 그것과 또 만나는 대상도 서포트할 수 있을 만큼이어야 한다는 옛날 방식의 근데 그게 저도 약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제적 수준이 조금 되니까 누구 만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게 안 된 동안 지난 수년 동안 생각해 보면 되게 소개팅도 강제로 안 하면 너무 이상해 보일 것 같다. 할게 약간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제 생각에 20대 친구들 이제 학교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갈 때 자기가 어떤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서 20대 후반 30대 이런 직업을 받겠지라는 청사진이 안 그려지면 이제 그냥 그런 걸 세팅하려는 열정과 노력과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열정, 욕망.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진짜 게임이 너무 좋아갖고 그냥 게임이 나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저의 세대의 입장으로 그때 저의 감정도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20대도 그럴 수 있지 않나. 사회가 워낙 빠르게 바뀌면 적응하는 거의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자기 포지션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로맨스를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순서가 약간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현대사회의 남성성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초딩이나 애들은 그냥 같은 학교에 있고 하니까 데리고 그냥 만나 놀자 이럴 수 있는데 사회에 나오는 순간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건 옛날엔 이런 식으로 신분 사회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지금은 네가 경쟁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면 그 다음에 뭐 연애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약간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점점 이게 과정이 길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20대 한 중반까지 뭔가 노력하면 그 다음이 뭐가 되는데 이제는 30대 40대도 이게 될까 말까 다 이제 오리무중이니까. 아예 그냥 20살 때부터 꺾이나 보네 마음이. 그런가? 그럴 수가 있나? 근데 나도 좀 헷갈리나? 20대 때는 안 그렇긴 했는데. 저도 왜냐면 20대 초반이면 조금 슬픈 거긴 하다, 그죠? 요즘 20대 남성이 연애하는 게 힘들대요. 네. 저는 사실 되게 싫어했는데 이 가설을 어느 정도 지금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따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연애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그 20대 남성 중에 평범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남성들이 그 자기가 연애를 시작하는 게 되게 힘들어해서 그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관심도를 좀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럼 또 정동인데 이것도 그냥 가설이 없는데요. 아니 근거가 없는데 여성 혐오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은 한국 여자랑은 연애 안 하겠대요. 근데 그것도 과대표된 거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약간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이제
여성 혐오적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아. 연애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 안타깝다. 한국 사시는데 한국 여성 상상이 안 돼.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풀이? 일본 여성을 일본 여성을 사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로망이 있잖아요. 있어요. 진짜. 이거는 아까 말한 거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꼰대가 되나 봐.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얘네들의 행동이. 그냥처럼 이렇게 이해해서. 누가 억압적 구조를 직접 이렇게 능동적으로 만드는 건 아닌데 이제 알아서 안 하는 그런 느낌. 뭐라고 자발적으로 해도. 다르네. 약간 음. 교부들은 마음이 들어갈 수 있겠다. 드디어 우리의-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키고 저출생을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그런가.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참여해 주셔서 재밌게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라갖고 잘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세미나 이번 주에 광고가 나가고요. 보시고 또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